한때 남미의 파리라 불리던 베네수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풍요의 상징에서 몰락의 교과서로 전락하며 세계 경제의 경고가 되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 나라가 왜 쓰레기통을 뒤지는 현실에 이르렀는지. 그 답은 숫자보다 인간의 선택에 숨어 있다. 이야기는 유가 폭등과 제재가 아니라 스스로 내린 결정 하나가 어떻게 국가의 심장을 멈추게 했는지 추적하는 데서 시작된다. 70년대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고층 빌딩과 해외 쇼핑이 일상인 꿈의 사회를 누렸다. 시민들은 초음속 여객기를 타고 파리로 향했고 위스키 소비량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부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 모든 번영의 근원은 오직 하나 석유였고 국가는 세금 없이도 복지와 보조금을 마음껏 뿌릴 수 있었다. 석유가 넘쳐나자 농업과 제조업은 뒤로 밀렸고 돈을 버는 법은 오직 땅을 파는 것뿐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네덜란드 병이라 부르며 자원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위험을 경고했다. 그러나 당시 베네수엘라는 경고를 듣지 않았고 기술과 산업 다변화의 중요성을 사치처럼 취급했다. 그럼에도 석유 산업을 지탱하던 것은 땅이 아니라 고도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들이었다. 국영기업 PDV에는 해외 명문대 출신 엔지니어들이 모여 세계 최고 수준의 초중진류 기술을 축적했다. 문제는 이 기술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다는 점이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사우디의 맑은 원유와 달리 아스팔트처럼 끈적한 초중질유였다. 이 기름을 퍼내려면 증기를 주입하고 복잡한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며 비용과 기술이 필수였다. 유가가 높을 때는 이 모든 수고가 보상받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즉시 손실로 바뀌는 구조였다. 다시 말해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기술자가 떠나는 순간 가치가 사라지는 자원이었다. 그 결정적 사실을 간과한 채 한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며 역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가난한 군인 출신의 우고 차베스는 분노한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그는 석유를 국민의 것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하며 기존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 선언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곧 국가 경제의 심장에 겨누어진 칼날이 되고 말았다. 차베스가 집권하던 시기 베네수엘라는 이미 유가 하락과 빈부격차로 사회적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른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는 기존 정치 엘리트와 외국 기업을 적으로 규정하며 석유 완전 국유화를 혁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많은 국민에게 이 메시지는 정의의 회복처럼 들렸고 억눌렸던 분노를 해소하는 통쾌한 선언이었다. 그러나 석유 산업은 정치 구호로 움직이지 않는 고도의 기술 집약 산업이라는 사실이 문제였다. 차베스는 국영 석유 기업을 수익 창출 조직이 아니라 사회 정책을 위한 현금 인출기로 보기 시작했다. 석유 수익은 장기 투자 대신 즉각적인 복지 지출로 흘러갔고 설비와 기술에는 점점 돈이 줄었다. 전문 경영진과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개입이 생산 능력을 갉아먹을 것이라 경고했지만 목소리는 묻혔다. 정치적 충성심이 전문성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기업 내부의 질서는 서서히 무너졌다. 같은 시기 노르웨이는 정치와 석유 산업을 철저히 분리하며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쌓아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하도록 제도화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높은 유가에 취해 지금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돈을 써버렸다. 이 차이는 당장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 불가능한 격차로 벌어졌다. 2000년대 초 중국의 급성장은 세계 석유 수요를 폭발시키며 산유국에 황금기를 안겨주었다.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어서며 차베스 정부에 막대한 재정을 제공했다. 정부는 미시온이라 불린 대규모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빈민층의 삶을 실제로 개선했다. 무료 의료 교육 식량 보조금은 즉각적인 성과를 냈고 차베스의 지지율은 급등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은 석유 가격이라는 단 하나의 기둥 위에 서 있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지붕이 필요 없다고 믿는 것처럼 국가는 저축을 미뤘다. 동시에 보이지 않게 석유 생산 현장의 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폭풍이 오기 전 이미 기둥은 썩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운명의 해 2002년 겨울 국영 석유 기업 노동자들은 단순한 파업이 아닌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석유 생산은 멈췄고 주유소는 텅 비었으며 국가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2달 넘게 이어진 대치는 베네수엘라 사회를 완전히 둘로 갈라놓았다. 차베스는 타협 대신 힘을 선택했고 파업 진압 이후 전례 없는 보복을 단행했다. 그는 국영 석유 기업에서 약 18,000명의 직원을 한꺼번에 해고했다. 문제는 해고 대상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핵심 엔지니어와 지질학자, 경영진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초중진류를 다루는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몸으로 축적한 전문가들이었다. 교과서에 없는 이 지식은 오직 현장에서만 전수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이 기술을 숫자로 보지 못했고 정치적 적으로만 인식했다. 해고된 전문가들의 자리는 충성심을 증명한 군인과 정치 지지자들로 채워졌다. 석유 설비를 만져본 적 없는 인물들이 핵심 의사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빠르게 드러났고 사고와 고장이 일상이 되었다. 정유소 폭발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하며 관리 부실의 대가가 현실로 나타났다. 파이프라인은 방치되었고 유출 사고가 반복되며 생산 효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하루 생산량은 집권 초기 수백만 배럴에서 몇 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유가가 높았던 시기에도 생산량 감소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치명적이었다. 이는 시장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기술 붕괴였음을 의미했다. 석유는 여전히 땅속에 있었지만 퍼낼 손과 머리가 사라진 것이다. 국가는 적을 제거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심장을 도려냈다. 이 순간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랐다. 기술 붕괴 이후에도 유가는 한동안 높게 유지되며 국가 재정의 붕괴를 가려주는 착시 효과를 만들었다. 겉보기에는 돈이 들어왔지만 내부에서는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쌓이고 있었다. 석유 수입은 늘었으나 실제로 퍼내는 양은 줄어드는 기이한 구조가 고착되었다. 이는 몸무게는 늘지만 근육이 사라지는 병든 신체와 같은 상태였다. 차베스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기술이 아니라 적대 세력과 음모로 돌렸다. 전문가의 조언은 체제에 위협이 되는 목소리로 분류되어 배제되었다. 국영기업 내부에서는 보고서보다 충성 맹세가 더 중요한 문서가 되었다. 설비 투자와 유지 보수는 뒤로 밀렸고 사고 위험은 구조적으로 커졌다. 이 시기 베네수엘라는 같은 산유국이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나라를 옆에서 보고 있었다. 작은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는 석유를 발견한 후 가장 먼저 정치에 손을 떼는 결정을 내렸다. 노르웨이는 석유 산업 운영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인은 규칙만 만드는 역할에 머물렀다. 석유 수익은 철저히 분리된 국부펀드로 흘러가 당대가 아닌 미래를 위해 저축되었다. 베네수엘라가 오늘의 지지를 샀다면 노르웨이는 내일의 안정을 샀다. 이 대비는 자원이 축복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시간이 흘러 차베스가 사망하고 그의 후계자가 권력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는 이미 깊이 뿌리내려 정책 수정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었다. 결정타는 세계 석유 가격의 급락이었다. 배럴당 $100를 넘던 가격은 순식간에 $30대로 추락했다. 석유 외 수입원이 없던 국가 재정은 즉시 붕괴했다. 이 순간 감춰져 있던 모든 취약성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정이 무너지자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대신 화폐를 찍어내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다. 돈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물가는 통제불능으로 치솟으며 국민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붕괴했다. 월급을 받아도 다음 날이면 빵 한 조각조차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화폐는 계산의 수단이 아니라 무게로 재는 종이 조각으로 전락했다. 사람들은 지폐로 가방을 만들고 벽지를 대신할 정도로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코인플레이션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현상이었다. 국가가 약속한 가격과 임금은 현실에서 아무 의미를 갖지 못했다. 이 혼란 속에서 역설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반미를 외치던 나라에서 미국 달러가 사실상의 공식 화폐가 된 것이다. 정부는 금지했지만 시장은 달러를 선택했고 생존은 법보다 빨랐다. 달러만 받는 상점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경제구역이 형성되었다. 진열대에는 수입식품과 고급 상품이 넘쳤지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베네수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두 개의 사회로 갈라졌다. 달러를 가진 소수는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다수는 빈곤으로 밀려났다. 생계를 잃은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국경을 향해 걸었다. 대규모 탈출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적 생존 반응이었다.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나며 현대사에서 드문 난민 위기가 발생했다. 석유 부국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세계에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번영의 상징이던 국가는 이제 붕괴의 상징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제재와 외교 압박으로 대응했지만 내부 붕괴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제재는 정권을 겨냥했지만 실제 고통은 시장과 시민에게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었다. 수입이 막히자 식량과 의약품 부족은 일상이 되었고 병원은 기능을 상실했다. 기본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망률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정부는 여전히 위기를 인정하기보다 외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서사를 유지했다. 공식 발표와 시민의 체감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다. 신뢰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국가 통계보다 거리의 소문을 믿기 시작했다. 이는 공포가 정보보다 빠르게 퍼지는 환경을 만들었다. 치안 또한 급속히 악화되며 범죄는 생존 전략으로 변질되었다. 무장 강도와 암시장 조직은 국가의 빈자리를 대신 채웠다. 법은 종이에만 남았고 실제 규칙은 총과 현금이 정했다.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은 체제 유지의 핵심 도구로 더욱 강화되었다. 권력은 경제 회복보다 통제 유지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 시민의 자유는 안보라는 이름 아래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언론은 통제되었고 비판은 배신으로 낙인 찍혔다. 경제 붕괴는 정치 붕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로를 밟았다. 국가는 더 이상 봉사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되어갔다. 일상 속에서 체제 수능은 생존 조건이 되었다. 이 시점에 베네수엘라는 실패한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고착된 구조 그 자체였다. 붕괴는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선택의 총합이었다. 시간이 지나 국제유가는 일부 회복되었지만 베네수엘라의 생산 능력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설비는 낡았고 숙련 인력은 이미 국경 밖으로 떠난 뒤였다. 석유를 다시 퍼 올릴 수 있어도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구조가 사라진 상태였다. 국가는 여전히 석유에 매달렸지만 석유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었다. 외부 차관과 우회 거래는 잠시 숨을 돌리게 했을 뿐 근본 처방은 아니었다. 부채는 미래의 회복 가능성까지 담보로 잡는 족쇄가 되었다. 젊은 세대는 국가 안에서 꿈을 설계하는 법을 잊어갔다. 교육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비용 항목으로 취급되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예산 부족으로 문을 닫거나 기능을 상실했다. 지식의 축적이 멈추자 산업 다각화는 말뿐인 구호로 남았다. 농업과 제조업은 이미 수입 의존 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잃은 뒤였다. 한때 자급을 꿈꾸던 식탁은 해외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다. 국제구호단체가 공급망의 일부가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고착되었다. 국가는 스스로 먹여 살리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신호였다. 이 과정에서 비공식 경제는 공식 경제보다 더 커졌다. 암시장과 비공식 거래는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졌다. 법과 제도의 권위는 일상 속에서 점점 사라졌다. 시민은 규칙을 어기는 범법자가 아니라 버텨내는 생존자가 되었다. 국가 실패라는 단어는 더 이상 학술 용어가 아니었다. 베네수엘라는 교과서 속 사례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현실이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국가의 실패가 아니라 자원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보편적 경고로 남는다. 자원은 능력이 아니라 선택을 증폭시키는 거울에 가깝다. 제도와 신뢰가 없는 곳에서 풍부함은 오히려 파괴 속도를 높인다. 단기 성과에 집착한 결정은 장기 회복의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정치가 경제를 완전히 지배할 때 전문성과 책임은 가장 먼저 사라진다. 반대로 투명성과 분리가 작동할 때 자원은 미래 세대의 안전망이 된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결과였다. 그 선택들은 위기 이전에는 인기 있었고 위기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었다. 붕괴는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 사람들은 종종 마지막 장면만 기억하고 그 이전의 경고를 잊는다. 이 사례는 경제 성장보다 제도 구축이 먼저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부는 분배 이전에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관리에 실패한 부는 사회를 결속시키지 못하고 분열시킨다. 결국 경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는 시민이 믿을 수 있을 때만 기능한다. 베네수엘라는 그 사실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증명했다. 이 이야기를 과거형으로만 읽는 것은 위험하다. 비슷한 조건은 언제든 다른 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붕괴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질문이다.